예, 이어서 우리 서진석 위원님의 탄소 중립 커피로 보는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한 발표를 또 3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엄소희 대표님께서 생산지나 기타 커피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속가능 인증, 정말 지속가능한가요? 앞에 엄소희 대표님께서 세 가지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커피 회사별로 자체 인증이 있잖아요. 네스프레소나 스타벅스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증들이 대부분 다 2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물론 최근에도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열대우림 동맹도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아동노동이 하고 있느냐 또는 산림벌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은 이 인증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탄소 저감에 대한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커피들이 우리가 1.5도 목표에 기여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각 커피 생산국의 대표적인 10대 국가입니다. 브라질, 베트남 많죠. 여기에 보면 지속가능 인증 커피 비율이 대체적으로 본다면 약 반절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대표적인 회사로 본다면 1위 네슬레죠. 네슬레나 스타벅스처럼 자체 인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 인증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반적으로 반절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반절 정도는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요, 생활임금 못 받고 있는 이런 농가들이, 즉 커피 농가입니다. 대다수이죠. 이런 사회 문제만 그럴까요?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에서 지난 20년간 이게 지금 붉은색이 산림이 파괴된 곳입니다. 지금 커피는 주로 이 열대우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전히 산림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속가능 인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사회환경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속되느냐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어떤 개구리 인증이 있든 무슨 인증이 있든 인증 커피를 마신다 할지라도요, 4잔 중에 3잔은 이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커피가 뭔가요? 즉 태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땅이 보이죠. 그러면 왜 이런 커피를 하나요? 빨리 자랍니다.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대신 커피 수명은 줄어들죠. 나무가 빨리 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무를 다 베어냈어요. 이게 비탈길입니다. 대부분 다 소농들은 해발 1000m에서 자라나요. 재배하고 있어요. 비가 오면 땅이 어떻게 되죠? 토양도 유한자원이죠. 쓸려갑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소농이고요. 또 브라질, 이런 어떤 대규모 농장 어떻게 돼 있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커피입니다. 아무리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이런 데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전 세계 커피 중에 24%만이 그늘에서 재배되고 있어요. 어떤 산림에서 우거진. 그래서 브라질 한번 보시죠. 8분의 7이 태양에 노출된 커피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2위국, 베트남이죠. 베트남은 4분의 3이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생산 단계에서, 즉 농장 단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 커피를 얘기할 때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한 인증, 이것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문제의식을 느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스프레소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네슬레는요,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표 기업 중에 하나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뭐 CSV 우등생으로도 얘기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두 개 브랜드가 네스프레소하고 네스카페인데요. 이 중에 네스프레소는요, 올해 4월 달에 비콥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닥터브로너스 뭐 이런 좀 더 순도 높은 비콥 기업으로부터 약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네스프레소까지 무슨 비콥 인증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일부 있기는 하죠. 이 네스프레소가 2014년부터 이 포지티브 컵이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을 받은, 대부분은 다 자체 인증입니다. 한 반절 정도는요. 그걸 통해서 뭐 93%를 실현했다, 내지는 우리가 나무를 520만 그루를 심었다, 또는 우리가 그 캡슐 하잖아요. 알루미늄 캡슐. 이것을 다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조달하고 있다. 뭐 이런 활동들을 이제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2020년에는 이런 2022년까지, 나중에 이 목표는 뒤로 좀 연기됐습니다만,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치사슬 내 탄소 감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커피 농장과 주변 경관에 나무를 심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탄소 상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탄소 중립 선언하는 거 격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우리의 사회적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의 한계도 같이 파헤치고 그 한계를 같이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네스프레소는 그나마 잘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탄소 중립을 사회적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계별로, 상계는 어차피 뭐 돈 주고 나무 심은 거니까 그럼 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만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스프레소가 이렇게 지난 11년 사이에 24%의 탄소를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나요? 알루미늄 캡슐 재활용하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내고 뭐 이런 겁니다. 물론 뭐 대살림 농업도 일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들고 있는 게 알루미늄 캡슐 재활용입니다. 2022년까지 80%를 재활용된 알루미늄을 통해서 캡슐을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알루미늄 재활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슬레는요, 2006년도부터 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해왔어요. 2005년도부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치사슬 어디에서 발생되고 있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최근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농장 단계가 46.6%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단계, 즉 커피를 만드는 단계가 26.2%로 그 다음에 많아요. 농장 단계에서 많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료입니다. 비료가 40%고 토지 사용이 40%입니다. 즉,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알루미늄 캡슐 재활용은 요 26.2%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네슬레는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농장과 인근에서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농임업, 즉 농업과 임업을 섞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커피는 그늘에서 자라는 작물이었습니다. 자연림 상태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나무를 베내고 단일 작물, 커피로만 심으면서 태양에 노출된 커피가 된 거죠. 그러면 이 혼농임업의 그 근본적인 취지는요, 원래 자연림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는 커피 농장 그 겉에 나무를 심고 중간에 심고 그 다음에 이 덮개 식물을 통해서 토양을 덮고 나중에 자연림 상태, 즉 이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전체에 있는 전체 하늘을 40%를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종 이상의 나무로 이것을 숲을 만들어서요, 가장 높은 데는 활엽수로 덮고요,
중간은 바나나 나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고 밑에 커피 나무가 자라고 그 아래는 덮개식물을 통해서 땅을 덮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새친화적 커피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고요. 예전에는 그늘 커피다라고 하는 용어도 썼어요. 그러나 2010년대 이후로는 이 혼농임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랜 드로우다운에서요, 2050년까지 사용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게 높냐라고 하는 것을 쭉 했을 때 이 다층 혼농임업도 상당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효과가 높다라는 거죠. 즉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효과를 크게 6가지로 했는데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기서 보면 탄소 격리. 이 탄소 격리는 크게 3가지잖아요. 나무, 땅, 바다입니다. 그 중에서 나무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죠.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탄소를 격리를 한다라고 하는 대살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표토 보호조. 미국의 중서부는 지금 매년 1인치가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60년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작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석유만큼이나 이렇게 유한 자원인데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소농들이 지금 가꾸고 있는 이런 데인데요. 여기가 땅이 노출되었다라고 한다면 비가 올 때 얼마나 많은 표토를 상실할지 아실 수 있고 또 혼농임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 혼농임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퓨르프로제라고 하는 프랑스 기관인데요. 그 기관이 네슬레의 지원을 받아서 이걸 효과를 갖다 낸 것입니다. 보면 3.8달러를 투입하게 된다면 1년에 12.8달러의 효과를 얻게 돼요. 상당히 이것이 많은 효과로 돌아오는데 왜 안 할까요? 이 효과 중에 약 9달러 정도는 자연이 보고 있는 효과, 즉 인류 전체가 보고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스프레소는 이 퓨르프로제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비콕 기업입니다. 과 같이 혼농임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아까 590만 그루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9개 국가에서 이 590만 그루를 이렇게 12,000여 개의 농가와 같이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박수 칠만 합니다. 이게 잘 발달된 혼농임업 커피 농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커피 마시면 커피 향도 좋겠죠? 여기도 고급 커피가 나옵니다. 실상은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보다도 고급 커피들은 이렇게 그늘 커피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대표님께서 전문가가 있는데 옆에서 얘기하려니까 좀 멋쩍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네스프레소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연림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래도 땅이 어느 정도 좀 덮여 있고 약간의 성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를 볼까요? 이제 이런 형태, 이건 비탈인데 공중에서 찍어서 비탈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점차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2014년 이후에 이런 과제들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네스프레소가 과연 얼마나 혼농임업 커피를 소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네스프레소가 93%를 지속가능한 커피로 소싱한다면 93%가 이런 혼농임업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데이터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제가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여기에 네스프레소가 다 한 거, 혼농임업을 전체를 다 소싱한다 할지라도 2.3%, 결국 2%가 넘지 않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8%를 인증받은 커피를 넣어서 자체 인증까지 해서 93%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93%가 과연 지속가능한 커피인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가 던져야지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스프레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다른 작은 커피 회사들은 오히려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카페 아피 이런 데는요. 혼농임업, 유기농 이런 가치를 가지고 전체를 다 그런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식목일 커피 또한 혼농임업을 지향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한 비콕 기업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비콕 기업이 뭐 완전한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콕 기업은 외부에 있는 툴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자신의 그 사이클별로 자신의 그 탄소 이 부분들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커피 한 잔에 이제 209g이 나온다라고 되는데 총 11개 단계 중에서 자신의 통제 범위에 있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6단계에서 9단계까지. 그리고 어떤가요? 농장 단계가 44%, 그리고 소비 단계가 38%입니다. 그러면 이 커피 회사는 일단 자신의 단계에서 탄소를 줄이고 중립을 시켰어요. 즉 상세까지 한 거죠. 그런데 자신의 가치 사슬로 넓히는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넓혔냐면요. 이 커피 재배 가공 단계가 44%라고 했잖아요. 이 55%를 유기농으로 돌렸습니다. 유기농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료, 살충제 이런 부분들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아까 제가 두 가지 농장 단계에서는 크게 토지 사용이 40%고 비료가 40%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질소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을 없앰으로써 이게 배출량을 최대 3분의 1을 감축했고 공정무역 가격보다 평균 31%의 프리미엄을 제공하면서 이런 전환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가공 단계만이 아니고요. 끓이는 단계에서 소비자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량 커피만 끓이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량 커피를 끓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유기농 커피 원두만 쓰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일회용 컵 사용 안 하기. 커피 찌꺼기 탭이 사용하자. 커피 봉지 재활용하자. 라고 하면서 커피 기기도 이것에 실험을 해봤어요. 이 작은 비콕 기업이요. 그랬더니 플런저 커피. 이것이 가장 저렴한 방식이, 적게 배출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식의 소비자의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이런 활동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엄소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몬드 우유가 일반적인 우유보다 68%의 온실가스를 저감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유 대신에 다른 대체 식품으로 하는 부분들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스프레소보다 오히려 더 작은 기업들이 더 뾰족하게 더 실현하고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커피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론화해내고 사회적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드러내놓고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사회 과제에 관련돼서 4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요. 2가지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또 다른 2가지는 그것을 좀 더 다른 방식의 접근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생산 단계입니다. 우리가 유기농이다 라고 한다면 비료, 살충제 이것이 가장 큰 화두죠. 대살림이다 라고 한다면 크게 2가지 가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토양, 그 다음에 탄소 저감, 저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커피 농장의 생태계 복원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야만 됩니다. 탄소 문제만 해결해서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 관련되어서 한 가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FTA 커피라고 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한 커피 회사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 문제가 중요한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탄소 중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회적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회사는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호주 회사이기도 하고 오래됐고 매우 여러 가지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 회사는 자신이 커피 회사, 그 소매상까지, 문 앞에까지 도달하는 13개의 단계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13개 단계를 자신의 밸류 체인에서 소비 단계, 소비자 단계 빼고 나머지를 다 탄소 중립을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려면 투명성이 전제돼야 됩니다. 이 회사는 16개국의 105곳의 농장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1, 2의 공급망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어요. 네스프레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회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아까 혼농 임업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전한 거죠. 그렇지만 제 추정컨대 이 회사는 약 0.4%만 혼농 임업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전체 제가 풀 리스트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수작업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아까처럼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즉 혼농 임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까 엄소희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증 커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태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동 노동하지 않고 그리고 또 산림벌채를 추가로 하지 않으면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우리 천장에 비가 새고 있는데 그 천장에 새고 있는 구멍이 더 커지지 않았다 해서 안심하는 겁니다. 즉 여전히 그 태양에 노출된 그런 커피에서는 여전히 토양이 유실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만 되는 이런 것인데요. 즉 우리 천장에 구멍이 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증 커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두 군데 가장 큰 규모가 된 데를 찾아서 그쪽에 열심히 구글링을 해서 찾은 사진들입니다. 여기서 구매되고 있으면서 이 탄소 중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는 가장 바람직한 탄소 중립 커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지구 한계라고 하는 로안 록스트렘이 얘기한 이런 우리 돈업경제학도 이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저자가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9개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9개 요소가 어느 순간에 이 한계선을 넘어서게 된다면 우리 생태균형이 한꺼번에 줄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탄소만 중립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생물 다양성, 물, 질소 인의 순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된다면 이 9개의 이 요소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도 기후위기, 지구 멸망, 제6의 멸종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탄소, 제로탄소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여부가 기후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가 돈을 주고 탄소 상세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했다. 그게 완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소비 단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상당히 다회용기 컵, 그 다음에 일회용 컵을 쓰지 않자라고 하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소비자 단계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실가스에 영향을 주는 5개의 요소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먼저 가열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이 가열 에너지, 그 다음에 커피의 정량 사용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커피 만드는 도구도 큰 영향이 있어요. 우유, 첨가물, 그 다음에 컵의 재사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컵의 재사용에 집중을 할까요? 이게 컵의 재사용은 우리가 커피 소비나 우리 생산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저해시키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 이 5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디커플링이 가능한 겁니다. 커피의 생산을 증가시키면서도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컵의 재사용입니다. 자, 가열 에너지를 적게 한다. 커피 소비 줄여야 됩니다. 커피 정량 사용, 커피 소비 줄여야 됩니다. 커피 만드는 도구, 우리가 수작업으로 집에서 여러 가지 커피 도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우유, 이것을 전환시킨다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기호 맛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다 이것은 디커플링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즉 탈동조화가 가능한 부분들은 유일하게 컵의 재사용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진정하게 소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한다면 여러 다양한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아까 엄소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요.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드리려면 우리 제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R 운동 열심히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리듀스와 결합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65년 이후에 커피 소비량이 2.5배 증가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요 X축은 어떤 커피 사용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세계 20대 국가 중에서 16개 국가가 유럽이에요. 우리나라는 2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은 증가량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중간 증가량인데요. 한번 보시죠.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인구 많은 나라들이 지금 증가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아까 2.5배인데 그것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마시면 이것은 저기 브라질이나 베트남에서 15.3그루의 커피나무를 추가로 심어야 됩니다. 그만큼 나무가 베어질 것입니다. 물론 연구에 따라서 12그루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15.3그루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커피나무를 새롭게 심어야만 됩니다. 즉 그만큼 우리가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커피 산업에선 좋아하지 않겠네요. 커피 대신에 저탄소 대체 식품으로 소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차입니다. 우리나라 차 안 마십니다. 여기 우리나라 차 마시는 비율이 이것은 커피와 차를 100으로 놨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3.9%입니다. 96.1%가 커피입니다. 서구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 정도가 비슷하고요. 한번 보시죠. 중국은 2.9%만이 커피고요. 나머지 97.1%가 차입니다. 인도는 더 높습니다. 짜이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잖아요. 지금 이제 이 나라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진국들이 커피 대신에 차를 마시는 거죠. 커피는요, 탄소 마일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이런 형태의 보통 제가 찾아본 거로 한 60% 정도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툰베리가 여러분의 희망을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한 공포에 빠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해결책?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쉬운 해결책?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는 해결책? 그것도 아마 해결책이 아닐 것입니다. 불편한 해결책, 아름답지 않는 해결책, 우리 삶을 어떻게 본다면 더욱더 불편하게 만드는 해결책, 그런 것이 우리의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오미 클라인은 더 우리에게 뼈아픈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강연을 하면 항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 좀 받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했다라고 해서 그걸로 자유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떤 그 조직된 힘들, 내지는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 나 하나 실천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성 얘기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되살림으로 가는 커피 산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